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주제인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그 인트로덕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마이크로웨이브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언제든지, 즉 모든 기후 조건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능동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anytime 그리고 anyweather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으로서 우리한테 주어진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인 그 레이더 그 장치를 사용한 그 영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 그대로 레이더의 그 원어는 그 라디오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라디오 그 웨이브를 사용한 and 그 detection and range의 약자라 그랬죠. 여기 제가 그 약자를 잘못 썼네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 쓰려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데 radar DAR인데 레인징, 즉 결국엔 기본적으로 레이더라고 하는 장비 자체는 레인징 장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다라고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그 레이더 장치는 그 기본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러니까 송신기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마이크로웨이브를 그 뿜어내는 송신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되돌아오는 수신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신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역할을, 그 신호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는 안테나예요. 그리고 그 안테나를 통해서 마이크로웨이브가 사실은 그 송신되고 수신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료를 우리가 처리, 프로세싱해서 그리고 레코드하는 추가적인 전자 시스템이 그 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 송신기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송신기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사실은 지금 오른쪽에 아주 간단하게 표현된, 단순화돼서 표현된 그 마이크로웨이브 장치 작동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건데요. 즉 송신기에서 안테나가 있는데 그 안테나로부터 이제 빔을 우리가 보냅니다. 빔이라는 거는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신호가 아니라 일정한 그 방향으로만 퍼져나가는 신호를 보통 우리가 빔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레이저 빔 뭐 이렇게 할 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 집중돼서 나가는 그러한 그 대상을 표현할 때 쓴다는 걸 압니다. 역시 마이크로웨이브도 빔의 형태로 우리가 그 대상을 향해서 쏩니다. 즉 오른쪽 이 그림에서 보면요, 이 비행기에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지금 쏘고 있는 건데 모든 방향으로, 즉 그 360도 모든 방향으로 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약간 옆으로 기울여서 요 대상을 향해서 B라고 지금 표현된, 즉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그 그림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마이크로웨이브 빔은 한 번 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마이크로파를 연속적으로, 그리고 짧은 버스트라 그래서 아주 짧은 그 시간 동안만 그 폭발적으로 마치 펄스처럼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A라고 표현된 지금 그림이 바로 펄스 형태로 전달되는 마이크로파를 우리가 가상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레이더 빔은 그 진행 방향의 직각으로 그리고 경사지게 표면을 조명한다고 지금 설명되어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즉 비행기가
이 스크린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그 진행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비행기 진행 방향의 수직된 방향, 그게 말하자면 이 스크린 면이죠. 지금 이 그림이죠. 그 수직된 방향에 그것도 직하부가 아니라 옆으로 경사지게 약간 비스듬하게 표면을, 지구 표면이 지금 여기 그려 있는 집과 나무들이 지구 표면이고요. 즉 비행기가 진행하면서 직각된 방향을 비스듬하게 직각으로 경사지게 표면을 조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빔이 지구 표면에 당연히 닿겠죠. 그런 닿은 다음에 지구 표면에는 굉장히 다양한 객체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화시켜서 집과 나무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즉 그러한 객체들로부터 튀겨져서 마이크로웨이브가 다시 돌아옵니다. 보통 이거를 후방 산란된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backscattered 된 또는 반사됐다라고 표현하죠. 이런 신호를 우리가 다시 이 시스템에서 안테나로 그 신호를 수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신된 신호를 가지고서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게 레이더 이미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떠한 것을 측정하냐면요. 당연히 펄스가 전송되고 나면요. 펄스가 이게 송신이 되면 A라는 형태로 전달되고 나서 튀겨져서 돌아오는, 즉 C라는 신호는 되돌아오는 후방 산란된 신호죠. 즉 데이터가 처음 전달됐을 때와 되돌아오는 신호 사이에는 시간이 좀 지연이 될 겁니다. 물론 굉장히 빠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 지연이 생겨요. 그 시간 지연으로부터 우리가 대상으로부터의 거리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또한 반사돼서 오는 신호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크기를 그 밝기 값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나중에 2차원 화상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사실은 앞에서 한번 살짝 설명을 한 적이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이 하단에 보면 이 그래프는요, 즉 딱 한순간, 딱 한 번 촬영을 한 한 라인에 대한 레이더 이미지, 즉 한 줄짜리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 지금 그 표현된 이 그림 요 순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시간이 0일 때 이와 같이 굉장히 높은, 지금 이 수평축은 시간축이고요. 수직축은 신호의 세기인데, 즉 송신 신호가 펄스 형태로 세게 이 정도 크기로 그 송신이 되면 그 송신 신호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멀리 퍼져나가서 지구 표면에 닿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튀겨져서 돌아오겠죠. 튀겨져서 돌아온 신호를 측정을 한 겁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그러니까 계속 측정을 하다 보면 이 돌아오는 신호, 특히 가까운 곳에서 되돌아오는 신호가 먼저 도달할 거고요. 그리고 약간 더 먼 곳에서 되돌아오는 신호는 약간 늦게 도달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지구 표면으로부터 되돌아오는 신호의 크기가 똑같지가 않아요. 대상의 그 거칠기 또는 대상의 무슨 습도 등등 다양한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어느 대상은 밝게 되돌아오고요. 세게, 어느 대상은 약한 값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측정해서 우리가 플로팅을 하게 되면 결국적으로 2차원 화상을 구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은요, 사실은 그 1mm부터 1m 정도까지의 굉장히 긴 파장 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파장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거나 쓰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중에는 그 밴드를 나누었어요.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을 일정한 밴드로 나누어서 그 밴드마다 문자 코드를 부여했고 그 경험을 그대로 써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전체 스펙트럼을 지금 그려놓은 거고요. 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UV 영역,
그리고 비저블 영역, 그리고 인프라레드 영역, 다음이 바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했는데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좀 확대를 해서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확대해서 보면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대가 즉 1mm부터 그 1m까지의 굉장히 긴 파장대를 확대해서 본 건데 그 구간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즉 제일 파장이 그 짧은 데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즉 밀리미터 단위에 해당되는 그런 파장대역은 그냥 밀리미터 밴드고요. 그거보다 좀 큰 데는 KA 밴드, 즉 0.75부터 1.1cm 정도, 그리고 1.1부터 1.67은 K밴드, 그리고 KU밴드, X밴드, C밴드, S밴드, L밴드, P밴드 등등 굉장히 다양한 밴드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파장이 짧은 데서부터 긴 데를 구간을 나누어서 다른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 특정 밴드가 사용되는 영역들이 다 달라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좀 짧은 파장대에 속하는 KA-밴드, K밴드, 그리고 KU-밴드는 주로 초기 그 early age의 항공 레이더 시스템에서 사용되던 거고 지금은 별로 이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파장이 너무 짧은 거는요. 그 다음 X밴드, 그 다음으로 파장이 긴 X밴드는 군사 정찰 및 지형 매핑을 위한 항공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고요. 그러니까 군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X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C밴드예요. C밴드는 그 우리가 주로 리모트 센싱에서 많이 사용하는 밴드가 바로 C밴드와 L밴드라는 것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C밴드는 여기 오른쪽에 표에서 보면 3.75부터 7.5cm까지, 그죠? 요 정도는 그 항공 연구 시스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이제 그 장비도 조금 살펴볼 건데, 에어사나 컨베어 580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게 C밴드고요. 그리고 우주에서 그 위성에 탑재돼서 지구 표면을 레이더 이미징 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ERS-1이나 ERS-2 그리고 레이더 셋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들도 다 C밴드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리모트 센싱에서 많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그 S밴드, 이거는 그 러시아의 어떤 특정 위성에서 주로 사용하는 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L밴드, 이 L밴드도 일반적인 그 인공위성을 사용한 그 지구 표면 이미징에 사용되는 레이더 그 파장대입니다. CSAT하고 JRS-1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긴 파장대인 그 레이더 그 신호 중에 P밴드가 있는데 P밴드는 보통 그 연구용으로 아직 사용되고 있고요. 아주 실용적으로 많이 활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나사에서 실험하기 위해서 그 가장 긴 파장대를 실험적으로는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대부분의 그 위성 영상, 레이더 장비를 활용한 이런 것들은 C밴드 아니면 L밴드를 보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C밴드는 3.75에서 7.5cm 파장대고요. L밴드는 15에서 30cm 정도의 파장대를 우리가 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밴드가 갖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요 페이지 오른쪽에 지금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요 두 개가 둘 다 레이더로 촬영한 지구 표면의 동일한 대상 지역의 이미지예요. 그리고 얼핏 보면은 이거는 그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경작지 모양을 좀 하고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강이 하천이 흐르고 있고 그 하천 주변에 다양한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경작지인데 지금 두 개의 전형적인 레이더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C밴드로 촬영한 레이더 이미지고요. 그러니까 파장이 다른 거죠. 그것보다 좀 긴 파장대인 L밴드가 아래쪽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파장대를 다르게 해서 대상을 측정하면 레이더에서 그 지역의 작물 그리고 그 대상에 따라서 그
반사돼서 오는 신호의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대상인데도 어느 거는 C밴드에서는 어둡게 나왔는데 동일한 대상이 L밴드에서는 밝게 나온다든지 하는 좀 다른 점이 나타나죠. 바로 이런 것들은 그 대상들이 레이더의 파장에 따라서 그리고 그 대상의 작물의 종류 또는 그 필드의 상태에 따라서 상호작용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마이크로웨이브를 다룰 때 우리가 그 파장만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 즉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오른쪽에 이 붉은색 그 웨이브와 그리고 검은색 웨이브가 서로 겹쳐져서 나타나는 그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커플링 돼서 전달되는 거를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전자기파죠. 이런 전자기파에서 특히 지금 빨강색으로 표현된 즉 그 중에 하나인데 일렉트릭 필드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그 소위 요동을 치는지 그 방향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보통 편광이라고 불러요. 폴라리제이션이라고 부르는 이런 그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한 물리적인 특성이 있는데 즉 정확하게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어느 방향으로 편광됐다 그러냐면 위아래로 지금 그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직으로 편광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이거를 좀 돌려서 그 말하자면 전달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편광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직 편광이냐 수평 편광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편광된 방향이 다르면 그 대상이 반응하는 것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편광돼서 그 데이터 그리고 그 소스를 그 송신했는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그 유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방향으로 우리가 그 세팅을 해서 그 송신을 하고 또는 수신을 하는 그 방식으로 레이더가 작동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그 레이더에서 모든 신호를 보내거나 받을 때는 안테나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안테나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전자기파 중에 한쪽 방향으로만 편광된 그러한 그 에너지를 보내거나 수신을 합니다. 즉 그 후방산란된 되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송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편광된 방향을 안테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테나를 세워서 보느냐 아니면 눕혀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신호가 어느 신호가 잡혔는지 달라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수평과 수직을 우리가 영문자의 그 앞글자를 따서 수평은 H라고 부르고요. 수직은 그냥 V라고 이렇게 그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호리존탈이냐 버티컬이냐. 근데 이와 같이 그 다양한 뭐 다양이라기보단 두 가지의 기준을 편광을 우리가 항상 유의를 하는데 버티컬이냐 호리존탈이냐를 유의해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 장비 자체에는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해져요. 편광적인 측면에서 무슨 말이냐면 수평으로 신호를 그 수평으로 편광된 신호를 보내서 받는 것도 수평으로 편광된 신호만 받으면 그게 HH 모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에 게 송신이고 뒤에 게 수신입니다. VV 모드라고 하면은 버티컬로 보내서 버티컬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신호 중에 어느 거를 측정할지는 안테나의 그런 그 각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HV는 호리존탈로 수평으로 송신해서 받기는 버티컬하게 우리가 수신을 하는 거를 그 HV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VH가 있겠죠. 버티컬로 보내서 수평으로 받는. 그런데 뭐 이것의 또 특징 나눌 때 우리가 보통 쉽게 용어적으로 설명할 때 HHVV는 같은 방향, 보낸 방향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건 like polarized system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그 같은 방향으로만 그 작업을 하는 거죠. 보낸 방향으로만 받는 거죠. 그리고 HVVH는 보낸 방향과 거꾸로 된 방향을 우리가 되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cross polarized, 그러니까 교차 편광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씩 나누어서 우리가 또 like polarized냐 아니면 cross polarized냐라고 부르는 그런 그 용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는 그 편광과 관련돼서 어떤 영향을 우리가 그 예상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역시 이 그림도 그 오른쪽에 지금 사실은 4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그 같이 붙여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농업 지역이라는 거는 대충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 대상의 형태가 그 이런 그 농지의 구획을 나누어 둔 그런 모양으로 그 돼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거를 지금 비교해 보고 있는 거냐면 밴드는 C 밴드, 즉 파장대는 그 C밴드 파장대를 사용한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 이유는 동일한 대상을 다양한 편광으로 측정을 해본 겁니다. 지금 보면 자, 밑에 거부터 볼게요. CHH, CVV라고 레이블이 되어 있죠. 즉 이거는 둘 다 like polarized 시스템으로 촬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리존탈로 보내서 호리존탈로 받은 거고요. 이거는 버티컬로 보내서 버티컬로 받은 거. 그리고 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는 그 호리존탈로 보내서 버티컬로 받은 HV 시스템의 결과죠. 자, 지금 비슷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그 자세히 살펴보면 그 편광된 방향에 따라서 농지가 반응하는 그 양상이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찝어서 어떻게 다른지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왼쪽과 오른쪽의 이미지를 비교해 보거나 위 아래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똑같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그 차이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그 그림이 지금 좌측 상단에 있는 건데요. 즉 컴포짓 그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그 세 개의 흑백 이미지를 하나는 레드로, 하나는 그린으로, 그리고 하나는 블루로 해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아마 자, 한번 볼까요? 아마 이게 레드 같고요. 요게 그린 같고요. 요 왼쪽 게 블루로 표현된 그런 이미지 같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면은 요 컴포짓에서 특히 붉게 나타나는 지역이 이 세 개 중에서 밝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 레드일 거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부분이 다른 데보다 밝게 표현된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 중앙에 그 호리존탈한 요 바 같은 게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아마 그린일 거란 얘기입니다. 이 세 개를 합했을 때 그린으로 나타나려면 얘가 그린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보편적으로 그 블루 컬러가 어디서 좀 밝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 되는데 지금 블루 컬러는 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블루에 가깝거든요. 요게 블루 같네. 죄송합니다. 요 RGB 레드, 그린, 블루가 맞겠네요. 왜냐면은 지금 요 부분이 그 여기선 하늘색으로 약간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특히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밝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파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송신과 수신할 때의 그 편광 방향에 따라서 폴라리제이션에 따라서 복사가 표면과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이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장 그리고 편광 모두 다 레이더의 표면이 인식하는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다른 그 편광 및 파장 조합을 이용해서 수집되면 레이더 이미지는 그 표면의 목표물에 대한 서로 다른 정보, 보조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장과 편광이 그 레이더에 있어서는 중요한 물리적인 그러한 그 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퀴즈를 한번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그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개념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이래요. 특정 장면에 대해 추가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그런 다른 파장 또는 편광의 레이더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앞에서 그 이미 설명과 함께 된 건데요. 그 데이터의 여러 대역 또는 그 채널 갖는 광 센서가 있었죠. 우리가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파장 대역별로 다양한 그런 밴드를 측정하는데 그걸 그 우리가 측정을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레이더에서도 다양한 파장대 또는 다양한 편광, 멀티 웨이블랭스와 멀티 폴라리제이션을 갖는 그 데이터를 또는 이미지를 수집할 수 있고요. 이것은 서로 그 소위 그 보조적인 정보,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그 다른 파장에서 수집된 레이더 데이터는요, 그 광학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밴드와 그 값이 다르듯이 이 그 소위 멀티 웨이블랭스와 멀티 폴라리제이션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양한 편광 또한 정보의 상이한 밴드처럼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밴드가 다른 밴드로부터 촬영된 자료라 그래도 아무런 그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래서 레이더 에너지의 파장과 그리고 편광에 따라서 표면의 대상이 다르게 상호작용할 거고 그 밴드 광학 데이터처럼 채널을 어떻게 적당히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즉 컬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죠. 방금 전에 그 서로 다른 편광 데이터를 컬러라이징에 사용한 것처럼 그래서 그 미묘한 변화들을 우리가 컬러로부터 그 차이를 우리가 강조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방법론이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퀴즈 한번 볼까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그 레이더 장비의 종류를 설명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미징 레이더가 있고요. 또 하나는 non 이미징 레이더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non 이미징은 레이더라고 얘기를 잘 안 하고요. 그러니까 산란계, 스캐터로미터라고 보통 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영상 산란계 non-imaging scattorometer가 어떻게 그 이미징 레이더로부터 더 정확한 정보를 추출할 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답이에요. 활용될 수는 있는데 어떻게 활용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징 레이더 자료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non-imaging scattorometer 정보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스캐터로미터는 그 산란계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는데 즉 튀겨져 나오는 산란되는 정도를 우리가 메저링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객체 또는 표면에서 반사되는 후방 산란의 세기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때 정량적으로 우리가 이 스캐터로미터가 활용이 됩니다. 이러한 그것을 측정하는 이유는요, 다양한 물체나 표면의 유형에 따라서 그 되돌아오는 반사되는 신호가 그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특성화 또는 다른 말로는 측정이죠. 그걸 특성화라고도 표현하는데 함으로써 그 광학 시스템의 스펙트럼에서의 그 리스폰스 또는 시그니처라고 했던 그 서명과 같은 개념과 유사한 그러한 그 보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backscatter signature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 시그니처랑 그런 그 소위 그 대응되는 개념의 그런 레이더에서의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측정을 그 후방산란 서명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정확한 신호를 측정하게 되면요, 서로 다른 대상들 간의 반응을 우리가 아무래도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영상 레이더에 얻어진 그러한 그 이미지의 값들을 보정하기 위한 참조로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이 어떠한 그 대상으로부터 온 건지를 알 수 있으면 그 대상의 그 레이더 신호 크기를 우리가 적절하게 바꿔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영상화 구조 및 공간 해상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 레이더로 촬영하는 그 이미징 방법, 레이더 영상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 어떻게 촬영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기하학적인 형태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는 해상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해상도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레이더 영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우선 그 레이더 시스템은요. 그 영상화하는 형태 또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광학 원격 탐사와는 그리고 또 그 프레이밍 시스템 또는 스캐닝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통 그 소위 광학 시스템 즉 그 빛을 측정하는 그러한 그 소위 비저블 그 웨이브랭스를 기초로 우리가 센싱하는 장비들은 보통 어디를 측정하냐면 직하부를 측정하죠. 보통 그죠? 바로 밑에 아로 그 직하부를 측정하는데 이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직하부를 절대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자 볼까요? 일단 그 플랫폼이 그 소위 직하부가 천저점일 때 그 천저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지금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소위 레이더 이미징의 리코딩 지오메트리를 좀 단순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요번에는 그 비행기가 옆으로 A라는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비행기의 그 수직 하부에 그 점이 있을 텐데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던 그 네이더 포인트죠. 바로 천저점이라고 부르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저점이 을 기준으로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그 A 방향으로 전진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웨이브파 즉 우리가 그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어디로 잡냐면 즉 천저점을 잡지는 않고요. 그 천저점에서 일정한 간격만큼 이만큼 떨어져 있는 그리고 일정한 촬영폭으로 C가 말하자면 여기서는 스와스에 해당되는 그 소위 그 이미징 영역의 폭입니다. 관측폭이죠. 이 관측폭을 그 레이더 신호로 조명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조명해 보는 방향이 당연히 어디예요? 비행 방향에는 직각으로 수직으로 옆면이고요. 그리고 직하부도 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레이더는 되돌아오는 신호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되돌아오는 신호가 가까운 데서 온 건지 먼 곳에서 온 건지를 알아야 돼요. 반드시. 만약에 직하부를 측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직하부의 오른쪽과 왼쪽의 거리가 똑같은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신호가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도저히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돌아오는 신호를 그냥 1차원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레이더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옆을 측정하는데 그 이유는 제일 먼저 돌아오는 신호는 누구다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여기 그 near swath range, 그러니까 이걸 range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near range에 해당되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돌아온 게 아마 여기서 far range에서 돌아왔구나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비스듬하게 측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하나를 또 중요한데 항상 레이더 그 이미징 장비를 우리가 그 레이더 이미징을 이해를 할 때는요, 레이더에서만 쓰는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레인지라는 용어입니다. 레인지는 거리를 재다라는 뜻의 용어이긴 합니다만 이 레이더에서는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리킬 때도 이게 레인지 방향이다라고 하는 방향이 있어요. 지금 이 그 그래프에서 보면은 지금 비행기가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된 방향이 D라는 방향이죠. 이 방향을 레인지 방향이라고 불러요. 레이더에서는 요 D 방향이 레인지 방향. 그럼 비행기가 진행하는 방향 A라는 방향, 얘도 또 특별한 용어로 불러요. 그것에 수직된 거죠. 그러니까 D와 E는 서로 수직된 방향인데 요 E라고 부른 요 비행기 진행 방향은 에지무스,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그 방위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에지무스 방향이라고 요건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말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 진행 방향이 에지무스 또는 방위각 방향이고요. 그거의 수직한 방향이 바로 레인지 방향이에요. 레인지 방향 아시겠죠? 이런 그 레인지 방향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면서 측정하는데 보통 보면은 그 이 레인지 방향에 이 결국엔 그 관측 폭이 우리가 결정되는데 그 비행기의 앞에서 이거를 또 살펴보면요. 저점에 가까운 부분이 있고 저점으로부터 먼 부분이 있겠죠. 레인지에서도요. 그죠? A가 그래서 가까운 부분이고 B를 먼 부분이다. 그래서 A는 보통 near range라고 부르고요. 가까운 쪽 레인지다. 그리고 B는 그 far range, 먼 레인지 영역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앞으로 설명할 많은 그 레이더 이미징과 관련된 그 레인지 얘기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그리고 near range와 far range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금 보다시피 이 그림에서 이 스트립을 따라서, 즉 2차원적인 영상이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마치 스캐너처럼요. 자, 그리고 또 몇 가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용어가 더 있어요. 사실은요. 한번 그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서 그 레이더 이미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오른쪽 상단에 아주 단순화된 그림이 있고요. 그것을 그 3차원적으로 조금 복잡하게 그려놓은 그림이 좌측 하단의 그림입니다. 동일한 상황을 약간의 3차원적인 형태로 그려놓은 거고요. 왼쪽 아래는, 오른쪽은 단순화시켜서 2차원적으로, 그러니까 정면에서 한번 보고서 지금 살펴본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레이더로서 지구 표면을 촬영할 때 나타나는 기하학적인 구도에서 몇 개의 각도와 길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즉 A와 B라는 각도가 뭘 말하는지, C와 D라는 거리가 뭘 말하는지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통 이 레이더 빔이 비행기로부터 즉 직하부에서 비스듬하게 옆면을 빔으로 이렇게 쏘아보는 거예요. 레이더 신호를 이렇게 촬영을 해보는 거죠. 그때 이 레이더 빔과 그리고 지표면 사이가 일정한 각도를 이루겠죠. 즉 A라고 여기서는 지금 표현했는데 이 각도는 보통 우리가 입사각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즉 웨이브가 입사되는 각도, 즉 표면에 과 만나는 각도를 우리가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입사각은 일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빔이 굉장히 하나의 점처럼 나가면 좋은데, 레이저처럼 사실 빔은 가면서 쭉 퍼져나가죠. 지금 오른쪽의 그림이, 이건 사실 빔이 삼각형 모양이 빔인데 빔이 나가면서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near range 파트가 여기고요. 여기가 far range 파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near range 파트 부분에서의 입사각과 far range 부분에서의 입사각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다가 버티컬로 수직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그 각도는 좀 커질 거예요. 그죠? 즉 near range에서의 입사각보다 far range에서의 입사각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레이더 리코딩 지오메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각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통 look 앵글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거를 뭐 바라보는 각도라고 번역을 했는데는 아마 관측 각도라고 하는 게 좀 더 컴팩트하겠네요. 관측 각도 또는 바라보는 각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즉 이 비행기로부터 나가는 빔이 나가는 수직 천저점을 향한 그러한 방향과의 각도를 우리가 보통 look 앵글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look 앵글은 사실은 입사각과 당연히 우리가 삼각형 닮은꼴 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각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look 앵글은 가까운 레인지에서는 이런 거는 보통 표현을 steep,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걸 steep하게 주어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far range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좀 크죠.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shallow한 각도로 look 앵글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용어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설명할 많은 그런 이미지 해석에 활용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지금 보면은 여기 C와 D라는 이 길이입니다. 길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데, 그러니까 모든 레인지에서 레이더 안테나는요, 레이더와 지표의 각 타겟 사이의 시야거리에 방사형 선으로 측정하며 이것을 경사 레인지 거리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레이더는 사실은 거리를 재는 장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신호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 동안 되돌아오는 신호를 측정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사실은 비행기의 고도를 알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는지도, 이 각도도 당연히 우리가 재서 쏘기 때문에 어떤 각도로 내려가는지도 다 알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사실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far range까지의 거리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오는 신호가 언제 돌아오는지도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빛의 속도니까, 그죠? 일정한 거리까지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당연히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시간부터 요 시간대까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이크로웨이브가 되돌아오는 거를. 그런데 얼마만큼 걸리는 시간 또는 거리를 재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지구 표면에서의 거리는 아니에요. 레이더에서 재는 거는 소위 방사 형태로 이 레이더의 소스로부터, 즉 소위 방사형, 즉 레디얼 디렉션이죠. 반지름 방향으로 쭉 쏘면서 거리를 재는 건데, 그 거리가 바로 C라고 표현된 거리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잰 거예요. 그런 거리는 보통 슬랜트 레인지 디스턴스라고 불러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즉 실제적인 요 지점부터 요 다음 지점 요런 걸 잰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거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거리를 slant range distance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 기울어져서 거리를 쟀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slant range distance고요. 요 C가. 그럼 D는 뭐냐? D는 실제 지표에서 측정하면은 우리가 잴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지표 레인지 거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ground range distance를 우리가 D를 ground range distanc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경사 레인지에서 측정한 거는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고 싶은 지표 레인지 거리의 경사 방향에서의 거리이기 때문에 각자 하나하나씩 다 대응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꿔놔 줘야 되는데, 나중에 그것은 방법이나 그런 알고리즘들은 우리가 굳이 다루지는 않고요. 그렇지만은 그게 수학적으로 너무나도 간단하게 대응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리는 사실은 요 D 거리죠. 왜냐하면은 지금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우리가 그 위치를 다 아는데 그 위치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거리로부터 온 이미지냐를 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수평 거리는 사실은 ground range distance가 실제 수평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 레인지 방향, 에즈무스 방향, 그리고 지금 여기 설명한 look angle, 그리고 뭐 그 인시던스 앵글, 그리고 슬랜트 레인지 디스턴스, 그리고 그라운드 레인지 디스턴스를 좀 그 3차원적인 그림으로 요 아래 표현한 건데,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지금 보면 비행기가 진행하는 방향은 azimuth direction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의 수직된 방향은 range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빔을 쏘아 보겠죠, 그죠? 근데 그 빔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퍼져나가요, 빔이. 지금 그거를 지금 그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빔이 일정한 폭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원하는 건 아주 얇게 보내고 싶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빔 위스라고 부르고요. 이 빔이 그 지구 표면과 만나는 어떤 그 방향으로 쏘아져야 되는데 그때 내려다보는 이 각도를 룩 앵글이라고요. 룩 앵글에 반대되는 90도 빼기 룩 앵글은 디프레션 앵글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건 굳이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굳이 그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방향을 slant range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기울어진 거리 방향. 옆으로 이렇게 쭉 내려다보는 이 거리를 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재는 거는 ground range distance를 재야 되지만 우리가 레이더에서는 slant range distance를 잰다. 이것이 가장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